예, 안녕하세요. 기후활동가이자 보이는 라디오 끌끌의 그 운영자로 오늘 진행을 맡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여러 음향 기기에 둘러싸여 있는 영상 기기에 둘러싸여 있는 함께 저희 운영을 맡고 있는 또 문영우님 화면은 안 보이지만 소개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방송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그 기후 운동의 좀 담론과 공론장을 만드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제가 원래는 총선을 다루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시작하는 시기가 하필이면은 총선이어가지고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총선 특집으로 지금 기운동 X 정치라고 하는 이번 방송을 제가 지금 시작을 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셉이 사실은 토론은 짧게 본론부터 핵심만 지향하는 이제 방송인데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올라갈 텐데 유튜브 채널에 끌끌이라는 채널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끓는 지구에서 시민들의 땡땡을 끌어올리는 그 끌끌. 그래서 뭐 혀를 찾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후학당을 향해서. 근데 이게 또 한순 우리말로 마음이 맑고 바르고 깨끗하다. 저희들을 뜻하는 의미로. 그래서 어쨌든 이 취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후가 너무 심각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을 넘기 전에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2020년대 1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한복판에 이번 22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여서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기후 운동 쪽에서의 많은 열망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많은 유권자들께서 이 현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총선 기간 특집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진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김상철 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으로 또 이전에 그 전 노동당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거 하면 소개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고요. 혹시 이따가 꼭 이거 부연하겠다 싶으시면 짧게 부연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현성 님이십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에너지 정의행동에서 정책위원으로 하고 계시고 전 그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당 활동과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을 두 분 다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들을 잘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은 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FM이라고 하는데 여기 유튜브 채널 여기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끌끌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몇 안 되는 지역 방송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송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답을 해주시고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끊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제가 답변자를 정해둔 질문도 있는데 부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또 중간에 좀 다른 분께서 짧게 부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편 들어가겠습니다. 1편은 이 정치권의 기후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후 운동과 이 정당의 총선 대응 현황들 그리고 이 기후 총선이 되기 위한 이 국회와 정당의 역할 또 기후 운동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황하고 평가 부분인데 현재 그 기후 관련돼서 이 정당이나 시민사회 총선 대응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헌성님께서 좀 정당의 움직임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최근에 민주진보개혁 선거대연합 말도 너무 길고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뭐 포함해서 녹색정의당이나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 가을에 이쪽 여의도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정당을 시작하려는 그룹이 한 10개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왔었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당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라고 하는 이제 흐름들은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개혁신당이라는 흐름으로 한계가 이제 완전히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선거를 어떤 선거 제도로 할 것이냐가 큰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준 연동형 제도를 그 계속 가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거법이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 있었던 거대 양당에서 이제 위성 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정당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름도 굉장히 길고 힘든데요. 민주 진보 개혁 선거 대연합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뭐 진보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또 이제 3인당, 열린민주당 등등이 이제 함께 해가지고 지금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고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거기도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난 2020년도 선거처럼 이제 거대 정당과 그리고 중소 정당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관련한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선거가 이번 선거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철님 같은 특별히 좀 시민사회 쪽의 흐름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뭐 이따가 또 정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해 주셔도 좋고요. 뭐 지금 이제 움직임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또 총선 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낙선 운동을 벌이시는 이런 그룹들이 있고, 또 이제 기후 총선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성명서를 작성하고 연서명을 좀 바꾸고 있는 게 있고, 또 천주교 주교회에서는 정당별 또 질의를 좀 하시겠다는 계획들이 있으신 것 같고, 또 기후 정치 바람이라고 한 17,000명 되는 굉장히 많은 그 수의 이번에 큰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기후 유권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지역까지 또 조사한 게 있었고, 또 그린피스에서는 기후 국회 캠페인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기후 운동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 사실 가장 오래됐고 좀 가장 지역까지 규모가 큰 그런 곳이어서 특별히 좀 기후 위기 비상행동에서 좀 어떤 좀 흐름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중심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드리자면 201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 행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국제적으로 있었던 기후 파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한국에서 진행됐던 이제 기후 파업인 건데요. 그때 그 2019년 행사를 종료하면서 그때 모였던 이제 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현재는 12개 지역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단체가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부문별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이 단체는 이제 2020년 총선에서부터 2022년 지방선거 대선까지 쭉 정치에 대한 대응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총선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 정치특별위원회까지 만들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상황이 이제 바뀌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고, 그러면 이제 정치도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국 정치 내에서는 기후 정치라고 하는 게 되게 부문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환경 정책의 개선 정도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문화되어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걸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도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있었고, 작년부터 뭐 옆에 있는 이제 이현석 위원님하고 뭐 기후 위기 비상행동 내에서 여러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뭐 한 3차례 정도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올해 총선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요. 그 결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기후 정치 전략이라는 걸 한번 수립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구에 이제 제가 운영위원회 단체 활동가로서 이제 그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마 이제 구체적인 좀 시민 조직화라든지 총선 대응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저희가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도 작년이 아니죠.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나름대로 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탄소중립 선언, 뭐 국회 기후 비상 뭐 선언, 뭐 총선 결의안 같은 것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좀 정치권, 정당의 좀 기후 대응에 대한 평가를 좀 두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전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기후 활동의 전문가로서 국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의 활동들이 좀 어땠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좀 눈에 띄는 어떤 정당들의 어떤 활동이 좀 중요한 활동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국회도 상임위에 또 기후 특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활동이 어땠는지 좀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성님 먼저. 예, 말씀해 뭐 사실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되겠죠. 이제 21대 국회가 임기가 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기후 정치인으로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느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선뜻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 여러 정치인들 국회에는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저탄소 녹색 성장 시절보다는 분명히 좋아진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 지금 앞에 저탄소 빼고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사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됐느냐?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 건설하고 있고요. 뭐 가장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한 개가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었던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말 힘 모아서 불과 10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가덕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근데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대형 국제공항을 신규로 또 건설하는 이 일에는 뭐 어쨌든 여야가 따로 없이 거대 정당이라면 다 같이 찬성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기후 위기를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기후 위기에 그럼 진짜로 제대로 잘 대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제대로 평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님 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 차원에서는 이번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제 사실상 그린워싱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포장지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크게 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그 기후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별도의 기존에 있는 상임위 외에 별도의 특별기구로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인데, 근데 이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제대로 못했어요. 실제로 6번 정도, 그것도 임기까지 연장해갖고 6번 정도 한 수준인데 주요 회의록을 보면 그 온실가스 인지 예산서를 만들 때 그 부처에 왜 이렇게 온실가스 인지 예산서의 내용이 만들어졌냐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것에 대한 수정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그 정책과 관련된 평가나 내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이 이제 1월달에 있었던 그 특위 회의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회의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 민간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민간 자문단의 의견 청취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대의기구인 국회가 쟁점들을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후특위에 있는 그 과정을 보면 민간 전문가로 가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기후특위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신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얘기들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차원에서는 요구들이 수렴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야 국회에서 뭐 법도 만들고 뭐도 다 했다며 근데 뭐 안 됐다는 거야 이렇게 하실 건데 이게 당위정입니다. 포장지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내용으로는 뭐 2030년까지 얼만큼의 탄소 감축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감속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부분이 없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종합계획조차도 오히려 기존에 있는 계획보다 후퇴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처럼 사실상 이 당위정에 가까운 기후 대책들을 보여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껍데기는 사실 가져갔는데 내용은 없는 그쵸. 약간 그런 셈으로 볼 수 있겠네요.
손석희 좀. 예.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국회 기후특위에 이제 민간 자문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그 사실 뭐 실제 이제 내부에서 진행됐던 얘기들을 조금 약간 들어볼게요. 다음 기후특위 회의가 언제 열리나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위원이 모르면 누가? 예, 아무도 모르. 아니 이게 사실은 기후특위 회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위원장이 회의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뭐 별게 아닙니다.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안 잡아요. 뭐 왜 안 잡냐? 그럼 다른 일들 때문에 바쁩니다. 뭐 이렇게 됐던 게 대표적이고 또 하나 대표적인 또 그 해프닝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그 법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보고를 언제 했느냐?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그 두드리는 그날 기후특위가 그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하죠. 하는데 이미 다 돼서 오늘 10시에 국무회의 하는데 그날 와가지고 10시에 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형식적인 보고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런 이제 강제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간 자문단의 의견서로 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자. 근데 그냥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입법권과 의결권이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입법권과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좀 무시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거를 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요구 사항인데 그러려면 이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직접 그 민간위원으로 들어가셨던 그럴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되게 제일 중요한 기구일 수 있는데 네. 입법권도 없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국회에 좀 이번 국회에 지금까지 국회에 이 기후위기 대응은 사실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가 만약에 기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그 이현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을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만큼 탄소 배출이 되느냐라는 플러스에 대한 것이 생기면 국회 차원에서는 그것을 그만큼을 더 줄일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의 마이너스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최소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발상이 이번 국회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뭔가 하는 척하면서도 사실 그 큰 전반적으로 보면 다 플러스인 맥락으로 갔던 것이어서 이거는 진심이냐 여부가 아니고 상식적이냐라고 하는 수준에 봤을 때도 굉장히 수준 미만인 그런 형태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잃으면 사실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최소한인 거죠. 예, 최소한. 그것조차도 못한 네.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양이원영 의원님이나 뭐 이소영 의원 이런 분들 이름은 다들 들어보신 분도 있을 네, 텐데, 그러니까 뭐 그분의 어떤 이제 뭐 진심이나 이런 거 떠나가지고 좀 보셨을 때 그 활동들에 대한 좀 어떤 뭐 성과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두 분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 국회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진정성이나 소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당시에 이 두 분은 기권하거나 아니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실제로 당시에 기후 진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때 보고 좀 놀랐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공항 지으면 안 된다는 문서를 들고 다니는 걸 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부산 경남권에서 이미 김해 신공항을 짓기로 확정했고 그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 신공항을 새롭게 건설하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당시 문서에 보면은 이런 그 적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통해서 이걸 무력화시키는 계획에 대해 공무원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로펌의 그 법률 자문서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그러니까 기후적으로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게 지금 가덕도 신공항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결국 정의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만이 지금 반대 운동을 반대 표결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물론 이제 본인의 생각 때문에 당연히 기권하거나 어떤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겠으나 정말로 기후 정치인이라면 그런 국면에서 자기의 소신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 사실 그 비슷한 장면이 언제 있었냐면은 그 전국의 간호사분들이 모여가지고 간호법 제정해 달라고 한동안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비례국회의원 분 중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 분이 한 분 계세요. 국민의힘 당론은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 발언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런 정도의 자기 정치적 소신 또는 국회 내에서 역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당론이 무조건 찬성이라 그래서 그거에만 그냥 우르르 간다. 그렇다면 이 기후 문제는 누가 풀 것이냐. 이 문제들이 저는 이후에 국회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짚어줘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좀 비슷한 방식으로 각 정당에서 인재 영입을 기후 전문가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땐 사실은 그런 지금의 어떤 시도들이 결국엔 똑같은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당론은 언제나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그 국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개인의 그냥 혼자 예를 들면 300명 중에 나 혼자 반대했어요라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국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평소에 기후 문제 관심이 없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조직해서 기후 국회로 만드는 거는 다음 문제일지라도 당장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 소신에 맞춘 표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다면 그게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기후 정치인, 기후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뜻 보면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기존 정당에서 특정 부분의 전문가를 모셔올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전문가의 역량과 관점을 당론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그렇게 유권자들이 봐주길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특정 정당이 기후 전문가를 후보자로 모셔왔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의 생각이 당론이 되는 게 맞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왜 전문가로 모셔왔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정당들의 그 전문가로 가신 분들은 조금 창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냉소를 갖고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의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장애 당사자로 들어갔던 의원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분이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고 전문가 의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신 거는 맞지만 전문가로서 특히 기후 운동가로서 기대하는 부분과 관련된 그 역할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굉장히 부족함이 많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짧게만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저는 꽤 많은 국민들도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 익숙해져 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좀 유효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게요. 저는 이제 그 내부 얘기는 어차피 이현석 의원이 하실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게 외국에서도 되게 궁금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대의기구인 의회나 국회는 시민들이 저렇게 길거리를 점유하고 뭐 이렇게까지 기후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국회에서 잘 안 다루나. 그래서 영국에서 그 정치학자 한 명이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당신들은 기후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일단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상화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국민들의 일원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들의 문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객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문제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왕따를 당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현실론이 약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후 문제 때문에 들어와도 다른 법률을 내거나 다른 의정 활동을 하려면 동료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일종의 돈키호테처럼 비춰져서 다른 의정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공천권이나 이런 당내 권한을 갖고 있는 정당 지도부하고의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확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꽤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들어가면 막 재개발 찬성하고 막 개발 사업 찬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뿐만이 아니고 소위 대의제 형태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들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전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괜찮은 사람을 국회라고 하는 시스템에 넣게 되면 그 시스템의 부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기계에 톱니바퀴만 계속 바꾼다고 다르게 작동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들 한번 좀 이따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예. 요번에 그럼 이제 좀 전망하고 대안 쪽으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기후 총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기후 위기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사실 다수가 뽑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후 총선을 만들기 위한 이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좀 어떻게 국회는 해야 되냐, 정당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헌성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에 들어가는 거는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지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치인 그리고 정당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까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도장이 10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법을 만들어도 나 말고 도장 9개를 못 받으면은 국회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이제 완전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소위원회, 상임위 논의, 국회 본회의 논의까지를 거쳐야지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전혀 엉뚱한 법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된다 한들 그것만 갖고 될 수가 없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제해주기 위한 시민사회의 힘, 이것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맞나? 그리고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는 동네에다가 새롭게 주차장을 지으라 그러고, 누구는 짓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후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넓은 국회라는 마당 안에서 길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나서 4년 동안 밖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혹시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 정도 수준의 네. 20석 이상을 만들어내면은 네. 뭐 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사실 한국에서 진보 정당도 아직까지 원내 교섭단 딱 한 번이 있었거든요. 그 과거에 노회찬 대표 살아 계실 때. 근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예를 들면 녹색당처럼 기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 그럼 교섭단체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안건을 올리는 데는 훨씬 쉬워요. 근데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쪽에 그 핵 문제, 에너지 문제 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로 핵폐기장 짓는 걸 용인해 주는 건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막고 있으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냐 풍력 관련한 그 지원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통과 너희 안 돼. 아, 풍력법 통과시켜 줄 테니 고준위법 통과시키자. 아, 이렇게 딜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협상과 논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예. 결국 시민들의 강한 어떤 힘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죠. 어렵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국내 사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소위 이제 그 기후 정치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들을 보더라도 실제 그게 왜 유효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정치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사실 독일 녹색당의 경우에도 결국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뭐 기후 문제나 이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기름 그거 어떻게 갖고 올 거냐. 사실 이거를 녹색당이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위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권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동일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고 하는 실험대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이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정당 내에서 소수의 자원을 갖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이 바깥에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이 힘들더라도 어쨌든 합의를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있어줘야 될 건데 대부분 이제 국회의 경우에는 그 담장 밖을 잘 나오지 않죠. 한 번 들어가면 너무 바쁩니다.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도대체 왜 바쁜 거야? 그러는데 그 안에서는 무지하게 바쁜 거예요. 이제 요 링크가 끊어진 거죠. 유권자 집단,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하고 요 제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링크가 끊어진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정책만 잘 만들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엔 어떻게 시민들의 지지를 만들어서 의정 활동 안에서 그 지지를 가지고 그렇죠. 할 수 예. 있느냐 이걸 정당들이 고민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시민단체의 그런 목소리들은 좀 민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나 실제로 국회에 앉아 있어 보면 예.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면은 뭐 요번에 공항을 짓지 말라라고 써갖고 들고 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공항을 지어달라고 오는 사람은 10명, 20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떼놓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보고 있으면은 국민들은 새로운 공항을 더 많이 원하고 있구나. 기후 변화는 뭐 그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들이 국회를 향해서 문제 제기하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어야 되고 정당도 국회 안에만 여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길에 나와서 얘기를 듣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여의도에만 앉아 있으면은 이거는 기후 문제는 굉장히 소수의 문제인 거고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만큼 또 우리가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을 때 사실은 정치인들은 그렇게밖에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상황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 이해관계 속에 같이 얽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전화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예전에 차별금지법 반대할 때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주당 의원이 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의 그런 반대하는 그런 전화 민원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 시민사회 기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게 좀 잘 또 의외로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일종의 공정한 룰과 그다음에 중립적인 어떤 판 위에서 공정하게 힘을 겨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진보 정당이나 혹은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의 등장을 기대하는 게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민 사회 내에서 다수의 힘을 만들기 위한 그 운동도 필요하지만 그 제도 정치 내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소수 의제의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보수 기독교의 힘은 얼마나 자원이 많고 응징력이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사실 차별금지법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고 늘 마이너였고 감춰져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마치 그 민주당의 의원의 말은 이런 거죠. 너네들이 기득권이었던 기독교 활동가들처럼 혹은 기독교 교인들처럼 움직이면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걸 텐데 새로운 의제나 소수의 의제는 그렇게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그건 소수 의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의 결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뭐 이런 거는 아니 그러면 그냥 여론조사에서 정치하시지 뭐 굳이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예, 국회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예, 이번에는 그러면 그 기후 총선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기후 운동 입장에서 기후 운동이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헌성님은 아무래도 좀 제도권 내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많이 또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또 상철님은 좀 제도를 약간 좀 뛰어넘는 운동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헌성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이제 시민사회 운동은 선거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다 각 정당이 정책을 내놓으면은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평가하고 그리고 각 정당에서 내놓은 기후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하고 좀 더 나가면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협약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특히 올해 선거 같은 경우에 좀 의견을 모아 보면은 그걸 좀 뛰어넘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 이렇게 안 좋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 연말부터 이제 기후 시민의 정치 세력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뭔가면은 그냥 선거 때만 내가 기후 문제를 좀 고민하고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 기후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이제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자 이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었던 정치권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이것이 이제 중앙 정부의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 그리고 이제 광역이나 지자체까지도 저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요번 선거는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지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운동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아마 요번 선거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은 이제 뭐 보통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교회에서도 후보를 냈고요. 예,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도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떠오릅니다. 예, 포스터가 떠오르네요. 예, 그렇죠. 예, 자료 화면을 찾아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텐데. 예, 그러니까 이미 종교계에서는 그렇게 종교계의 정치 세력화를 했어요. 나름대로. 예, 그리고 관련 여러 직능 조직들도 뭐 예를 들면 노동조합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간호사, 의사 여러 이제 직능 조직들도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후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냥 평가만 하고 있을까? 이걸 이제는 좀 바꿔보자. 이런 흐름들이 이번에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아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행동을 안 한 건 아닌데 네. 사실은 이제 평가하고 질에서 받은 내용 가지고 점수 매기고 네. 시민들한테 알리고 했었었는데 이번이 아마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나서게 된 적극적으로. 것 예. 같아요. 혹시 좀 구체적으로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생각하시는 어떤 뭐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좀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예. 사실은 이제 그러려면은 지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후 정치인이다라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필요하다면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운동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하게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선거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감시하고 개입하는 절차까지를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선거에 대한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 협약을 하는 거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 의미도 없고 뭘 했는지 서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탄탄하게 시민사회가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선을 만드는 게 저는 이번 선거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도 또 어느 정도 된다면 다음번에 이제 있는 2026년도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저는 기후 진영이 적극적으로 출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생각을 대변해 주세요.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지방 선거라는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동네를 바꿔보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총선 이후에는 출마자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유권자들도 좀 적극적인 기후 유권자로서 단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좀 이번 4월 선거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보자. 그래서 저는 서로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기후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회 공간,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해 보는 저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없었던 얘기는 좀 우리가 뭐 지지하는 만약에 의원이 당선되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 선거 이후까지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네. 이번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선거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따가 좀 질문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성철님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이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종의 그 심화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이제 그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지역구나 내진 정당 차원 혹은 후보자 차원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방식으로 정치에 대응하는 것, 특히 총선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구성될 국회라고 하는 대의기구 자체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민들이 그 선거 기간 동안 대응을 해왔던 방식은 우리가 뭔가를 계속 제시하고 요구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주세요, 저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인데 왜 주권자인 시민이 정치인들에게 뭔가를 읍수하고 청원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를 내놔봐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국회는 그것을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대의기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힘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자체가 정당 체계의 그 이제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주방장이 할 수 있는 요리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식당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을에. 그러니까 그 중식만 하는 요리사가 딱 한 명 있는 마을에서 아무리 다른 음식과 그다음에 채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야채만 들어간 짜장면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채식의 최전선이 되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저는 다른 식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맞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 자체를 문제시하는 방식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메뉴판을 새롭게 개발해 갖고 내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들 중에서 최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는 굶을 거야. 근데 되게 적극적으로 굶을 거야. 그게 이제 제가 그 제안을 했든지 백지 투표라고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나면 사실은 새롭게 출범할 국회는 정당성이 굉장히 취약해질 겁니다. 만약에 이전의 총선보다 이 백지 투표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위 무효표의 비중이 만약에 한 2, 3%라도 늘어났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실제로 2, 3% 정도의 유권자가 현재 출범한 국회를 차선도
차악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선언한 셈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당성에 취약한 국회를 출범시켜서 저는 오히려 그 국회 바깥에 소위 기후 국회라고 하는 특별한 그 시민의회 같은 것들이 병립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전에 있는 국회에서 보았듯이 국회는 기후 의제를 다루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임위 체계의 현재 국회에서는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법제위 같이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기후 인지적으로 평가해서 그걸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냐? 저는 현재 국회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국회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생산해 놓는 여러 가지 생산물에 대해서 기후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은 국회 바깥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럴 때에는 각 분야나 내진 지역별로 있는 시민들이 직접 들고 날 수 있는 개방형 형태의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대의기구 하나에 우리의 운명을 다 거는 건 저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국회라고 하는 앙상한 대의기구 하나에 우리 운명을 다 거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이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뭐 백지 투표 그다음에 시민의회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돼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계속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아니고 그것들을 대상화시킬 수 있는 조금 더 괜찮은 형태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번에 그뭐 총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해보고 또 토론도 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실현 가능한 게 있으면 다음 지방선거 때는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현석 위원님이 고민하는 것이 수렴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후 정치의 어떤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백지 투표가 아마 이제 뭐 정치특위 내부 논의에서도 좀 이렇게 쟁점이 됐었던 아마 상철님의 이제 그런 취지는 다들 공감하셨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드러나는 방식에서는 시민들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조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그 압력이 지금의 대의기구의 이 무능함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하고 우리 너네한테 맡길 수 없다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좀 전략으로서 이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 혹시 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4월 선거를 하게 되면 표를 두 개 받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역구에 사실 이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는 성북 갑에 살고 있는데 기후 후보라고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의 선택은 뻔한 거죠. 그 중에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뭐 투표를 안 하거나 그 중에서 이제 완전 백지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측면을는 어쩔 수 없이 내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표가 가면 그 사람은 자기를 지지한 걸로 알죠. 그렇죠. 나한테 표가 온 거니까. 그럼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지지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구에 기후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적극적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도 하고 마이크도 잡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또 행동들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함께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좀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거 얘기 다 듣고 나 그러면은 투표장 들어가서 백지에 거기 선거 용지에다가 기후 쓰고 찍은 다음에 나올까 했는데
또 찍으면 또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예, 찍으면 안 돼요. 또. 이걸 또 이렇게 드러낼 찍으면 안 수가 돼요. 없더라고요. 예. 요거만 아니어도 사실은 나름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기후를 지금 바라고 있다. 근데 네. 해볼 사람이 없다라고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거나 좀 개선되면 좀 되게 아주 또 유효한 또좀 그걸 하니까 딱 드는 지금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투표하고 나면은 그 투표소 앞에서 여러 가지 인증샷 맞아요. 찍고 V자 이런 거 되더라고요, V도 이제. 저 예, 예. 뭐할 때 동그랗게 뭐 예를 들면 기후 라든가 그런 스티커나 종이를 가지고 나는 기후에 투표했어요. 라고 하는 인증을 모아보는 것도 굉장히 그렇네요. 예, 그런 거 좋지 않을까. 사선으로 그렇게라도 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모이면 또 전체적으로 기후 투표를 했다는 인증이기도 한 거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재밌겠네요. 또 딱 떠오르네요. 예, 예.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예. 떠올랐습니다. 아까 사실 제도를 좀 뛰어넘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뭐 추첨제 민주주의 얘기도 나오고 또 수기 민주주의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말씀하셨던 시민의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좀 시민들이 야, 그런 거 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대미문의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그러니까 생각해왔던 것들 역시도 저는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국가 체계라고 하는 것들 역시도 몇백 년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부터 소위 현대적 국가를 만든 것이 100년도 안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는 이제 그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후위기 시기에 가장 잘 맞는 국가 형태는 뭘까?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국가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형성해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 국가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연방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큰 형태의 주 형태의 연방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마을 형태의 연방제가 왜 불가능하죠? 만약에 우리가 분산되어야 하고 각각의 자립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연방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지향한 어떤 부문의 가치가 사실 잘 연결을 해보면은 다른 사회, 다른 국가의 형태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들을 정치인들, 정치권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뭐 개헌을 하자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휘발되는 게 아니고 우리부터 이상적이고 대안적인 사회에 대한 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막 큰 로드맵을 혹은 되게 뛰어난 사람이 밑그림을 쫙쫙 그려서 건축가처럼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누더기처럼 하나씩 끼워 맞추면서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아무래도 헌법 개헌해야 된다는 학자들 어떤 뭐 전문가들의 정리된 얘기들로만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너무 지루하잖아요. 시민들이 좀 직접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 가자. 네. 예, 사실은 기후 위기가 정치가 아니면 사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일단 오늘은 좀 첫 번째 저희 시간은 첫 번째 1편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실제적으로 총선 대응과 아까 나왔었던 기후 시민은 어떻게 좀 조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유권자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선거 이후까지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평양행 기차표 한 장 주세요. 있겠냐 서울역에 그딴 표가 어디 있냐.
평양행 기차표 한 장 주세요.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겠어요. 오늘은 홍대 클럽, 내일은 평양 클럽. 홍대에서 피자 먹고 평양 가서 냉면 먹자. 오늘은 홍대 클럽, 내일은 평양 클럽. 홍대에서 커피 한 잔, 평양 가서 소주 한 잔. 오늘은 한라산에, 내일은 백두산에. 백록담 올라가고 천지 구경 실컷 하자. 오늘은 한강에서, 내일 대동강에서. 한강서 낚시하고 대동강서 수영하자. 아저씨 평양행 기차표 한 장 주세요. 돌았냐 부산역에 그딴 표가 어디 있냐. 그래도 평양행 기차표 한 장 주세요. 없으면 헤엄쳐서라도 가겠어요.